다시 돌아온 낮잠 라디오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지난 몇 년간, 네, 몇 년이 맞아요. 지난 몇 년간 라디오 콘텐츠를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계셨어요. 뭐, 개별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인스타 DM 같은 걸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외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제 라디오 콘텐츠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분량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번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라디오 콘텐츠의 주제는 놀랍게도 책입니다. 책이요. 네, 아마 낮잠 채널을 많이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좀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들에는 거의 대부분 직접 쓴 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받은 오해가 있었죠. 아마 이 채널의 주인장은 굉장히 다독가일 것이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어떤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며 그런 문화 생활들을 바탕으로 글을 써내는 것이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런 걸 묻기도 하세요.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시고 최근에 읽은 책은 무엇이며 또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나 작가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문체, 기조 이런 좀 상당히 딥한 주제들까지 물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진실된 마음이겠네요. 부끄러워요. 왜냐면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거든요. 네,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아요. 많이 읽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나 죄책감 같은 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없고요. 저는 다독가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굳이 책도 읽지 않는 나는 양반이 책을 주제로 라디오를 만들게 되었냐 하면 책을 제가 자주 읽거나 즐겨 읽지 않는다 뿐이지 또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있긴 있더라고요. 좋아했던 책들이. 그런데 문제라고 하면 굳이 문제가 될 게 있다면 제가 읽은 책들에 대한 내용이 기억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주인공의 심리나 배경 혹은 감성 이런 건 기억이 꽤 나거든요. 하지만 스토리,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책이 어떤 내용이었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결말이 있었나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거는 비단 책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뭐 영화, 드라마, 뭐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있죠. 웹툰, 웹소설, 뭐 다양한 하다못해 유튜브 콘텐츠들만 하더라도 이게 제 고질병입니다. 오래된 고질병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결말이 특히. 아무튼 이게 그래서 저는 책을 읽거나 뭘 이미 한번 본 거를 다시 봤을 때 굉장히 효율이 좋은 편이죠. 효율이 안 좋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결말이 기억이 안 나니까 명작이라고 어렸을 때 스스로 명작이라고 생각했던 작품을 다시 보면 와 이거 진짜 재밌다 라고 그때 잊어버린 탄성을 다시 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난 거죠. 어떻게 보면 굳이 표장을 하자면 아무튼 그래서 책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가령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 혹은 대학생 때, 뭐 중고등학생 때도 그랬지만 그때는 좀 만화책 강점기였던 것 같고 혹은 판타지 소설 강점기였어서 이 얘기도 드릴 게 많은데 일단 하던 얘기부터 하자면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자주 읽었던 시기가 있고 대학생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책을 생일 때 선물해주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때 좋은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받은 책들, 뭐 그런 소스들로 인해서 얻은 책들을 읽은 거를 돌이켜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받았던 책이 티티세라는 책이 있어요. 제 기억에 일본 작가의 작품이었고 지금 이제 막 떠올려 보는 거예요. 티티세라는 책은 내용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결말이 어땠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그 감성만 기억나는 거 있죠. 그 티티세라는 책 속에 어떤 소녀가 나왔고 그 소녀가 연약하고 몸이 아팠던 허약했던 친구인 것까지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낡은 나무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좀 어두컴컴한 집에 살았던 소녀였고 뭔가 습한 기분이 드는 걸 보니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 밤이 많이 나왔던 소설인 것 같고 이런 식입니다. 제가 책을 기억하는 방식이란 그 소녀가 아파서 좀 성격이 괴팍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고요. 또 뭐가 있을까? 좀 더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어떻게 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책장에 꽂혀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돌이켜보면은 약간 도쿄? 일본 어떤 도심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먼트라고 해야 되나? 좀 어두컴컴하고 작은 집이 떠오르고 주인공 성별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조금 조우울증? 좀 기분이 좋았다가 단순히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기분이 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고명감에 사로잡혔다가 급격히 우울 상태로 추락하는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울적하면서도 조금 시니컬했던 그런 감성이었다라는 기억만 좀 나고 또 뭐가 있을까? 이건 정말 슬픈 얘기인데 제가 모모라는 책도 좋아했거든요. 모모는 많이들 읽어보셨죠? 근데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감성만 기억이 나요. 모모가 살았던 집이라든가 모모가 그 약간 동굴같이 생긴 집에 살지 않나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동굴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 같고 계속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조금 좀 호사가 같은 친구도 찾아왔었던 것 같고 모모는 항상 좀 처연하고 조용하고 뭔가 세상을 통달한 느낌의 아이였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가 책 중후반부쯤에는 좀 뭐랄까 그 시간에 쫓기는 혹은 시간을 쫓는 그런 신사들이 나오죠. 정장 입은 사람들, 시계를 가지고 막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명작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더 뭔가 부끄럽네요. 아무튼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납니다. 순수하고 어리고 뭔가 그럼에도 인생 2회차인 것 같은 모모와 또 약간 ENFP스러운 호사가인 어떤 친구와 그 정장을 입고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남자들이었나 아무튼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 모모의 한바탕 이야기였을까요? 아 슬퍼요. 이런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책을 좀 회상하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제가 읽은 실제로 책을 펼쳐서 책의 시작과 끝까지 실제로 읽은 책들 중에서 제목이 기억이 나는 책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장들을 좀 필사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장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들어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고 어떤 감상평 같은 건 최대한 말하지 않고 싶긴 해요. 읽고 나면 또 어떻게 반응을 미래에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한때 제가 좋아했던 책들을 다시 좀 문장 문장으로 들춰보면서 한번 그때 내가 왜 이 책들을 읽었지? 심지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었지를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오늘 선정해온 문장들은 오늘의 제가 고른 문장들이잖아요. 책들은 과거에 내가 읽었지만 오늘의 제 기분으로 오늘의 제가 고른 문장들이다 보니까 그때 좋아했던 내용들과는 좀 어긋날 수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죠. 왜냐면 결국 우리는 오늘의 우리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저도 제가 오늘의 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책은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책이 좀 청소년 필독 도서 같은 느낌이기도 했고, 선생님들이 독후감 써와라 라고 숙제를 내주시면 이 책이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들 골랐던 거거든요. 왜냐면 책이 얇아서 다들 쉽게 보고 도전을 했던 책인 걸로 기억해요. 저도 아마 그래서 골랐을 거예요. 제 성격에. 책 제목은 존 머시 이야기입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작가가 지은 책이고요. 그림 사파 작가도 유명했어요. 장자크 상빼라고 그때 이제 얼굴 빨개지는 아이라는 그 그림책, 그림과 글들이 있는 약간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따뜻한 그런 그림체의 책으로도 유명했던 분이 작화를 맡아서 더 좀 기억이 나는 책인데요. 존 머시 이야기 중에서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수십 년 전에 아주 오랜 옛날, 아직 나무 타기를 좋아하던 시절에 내 키는 겨우 1m를 빠듯하게 넘겼고 내 신발은 28호였으며 나는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 몸이 가벼웠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그 무렵 정말로 날 수 있었다. 어쨌든 나는 그때 날 수 있었고 내가 만약 외투의 단추를 풀고 그것의 양쪽을 양손으로 잡아주기만 했더라면 바람을 타고 둥둥 떠다닐 수 있어서 학교 앞 동산에서 언덕 아래에 있던 숲 위로 거침없이 훨훨 날아다니다가 숲을 지나 우리 집이 있던 호숫가로 날아가서 우리 집 정원 위에서 멋지게 한 바퀴를 선회하면 날아다니기에는 이미 몸이 너무 무거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들이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테고 다시 호수의 반대편 제방까지 날아가 점심 식사 시간에 늦지 않게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마침내 우아한 몸짓으로 착륙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은 존 머시 이야기의 아마 첫 부분이었을 거예요. 가장 첫 문장들이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많죠. 이걸 읽었을 때 제가 실제로 이 주인공 나이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꽤 어렸기 때문에 이 문장을 굉장히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기억도 나요. 나도 날고 싶다. 나도 뭔가 나무 위에 올라가고 싶다. 좀 언덕이 있는 동네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은 따로 있어요. 이 주인공 존 머시,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인공 소년이 계속해서 목격하고 서술하는 대상인 존 머시가 일련의 어떤 행동 양식들을 보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울림이 있는 저한테는, 그 당시 저한테는 좀 무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좀 충격을 주는 그런 울림이 있는 문장이었거든요. 그런 대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독일어를 공부하고 나서 이 문장을 다시 보니까, 독일어로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이걸 제가 독일어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책이 원어로 쓰여졌을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더 강한 어감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한국말 문장으로는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이거예요. 독일어로는 야, so lass mich doch endlich in Frieden 이거예요. 엄청 강하죠.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확 강한 어조로 평소에 말도 하지 않던 아저씨의 말을 듣고 느꼈을 감정이 오늘 이 문장을 독일어로 찾아보고 입으로 읽어본 다음에야 더 느껴졌다는 그런 후일담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 박민규 작가님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남편이랑 연애를 할 때, 한참 꽁냥꽁냥 연애를 할 때 남편이 좋아하는 작가님이자 좋아하는 책이라고 해서 따라 읽었던 거예요. 나도 남편이 다독가라서 나도 다독가인 척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나도 알아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읽었던 건데, 실제로 책 펼치자마자 상당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근데 재밌고 술술 읽히고 의외로 내용도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되게 술술 읽혀지게 잘 쓰셔서 굉장히 묘한 기분으로 다 읽었어요. 단순히 사랑의 힘이었다고 하기엔 너무 재밌는 책이었던 기억이 나고, 오늘 가져온 문장은 그때 제가 감명을 받았다기보단 오늘 그냥 찾은 문장들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중에서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용할 일이 전혀 없는 지식을 왜 배우는 걸까? 이를테면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를 가르치면서도 왜 정작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인가? 왕조의 쇠퇴와 몰락을 줄줄이 외계하면서도 왜 이별을 겪거나 극복한 개인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는가? 지층의 구조를 놓고 수십 조항의 문제를 제출하면서도 왜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는 교육은 시키지 않는 것인가? 아메바와 플랑크톤의 세포 구조를 떠들면서도 왜 고통의 구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는가? 남을 이기라고 말하기 전에 왜 자신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영어나 불어의 문법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왜 정작 모두가 듣고 살아야 할 말의 예절에는 소홀한 것인가? 왜 협력을 가르치지 않고 경쟁을 가르치는가? 말하자면 왜 비교 평가를 하는 것이며 너는 몇 점이냐, 너는 몇 등이냐를 외치게 하는 것인가? 왜 너는 무엇을 입었고 어디를 나왔고 너는 어디를 다니고 있는가를 그토록 추궁하는가? 성공이 아니면 실패라고 왜 그토록 못을 박는가? 그토록 많은 스펙을 요구하는 것은 왜이며 그 조항들을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그냥 모두를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냥 모두가 그 뒤를 쫓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러워할수록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누구이며 보이지 않는 선두에서 하멜른의 피리를 부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새삼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거의 어떤 시대적인 결연의 의지까지 느껴지는
좀 분노까지도 느껴지는 문장이네요. 글로 눈으로만 읽었을 땐 잘 몰랐어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약간 절망도 느껴지는 것 같고, 약간 무기력함도 느껴지기도 하고, 소감을 일일이 더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새삼 다시 읽어도 참 괜찮은 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건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사랑 얘기죠.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고, 이 책은 특이하게 결말이 기억이 나요. 결말의 배경과 또 그 주인공이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잉. 애초에 이 책을 읽게 된 계기조차도 특별했으니까잉.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을 소개를 드렸고, 이제는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의 제목은 인간 실격입니다. 다자이 오사무 작가의 책이고요. 굉장히 추천드리거나 소개드리기 좀 난감한, 좀 쉽지 않은 책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의 상태, 상황에 따라서 독처럼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 책을 읽었을 때 책 자체는 굉장히 얇고 그렇게 어렵게 쓰여진 글도 아닌데, 아무래도 이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애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 강렬한 어떤 힘이 느껴져요. 실화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읽는 내내. 아, 이 사람의 감정과 이야기들이, 서사가, 아, 이거 진짜구나, 이건 진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우울하고 어둡고 잔혹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함부로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긴 어렵긴 해요. 그리고 저도 이걸 읽었을 때 한참 우울증 약을 먹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울할 때 우울한 내용을 보면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겐 추천드리고, 나는 괜찮은데 괜히 좀 어두운 부분을 보는 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넘겨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문장들은 그렇게 막 깊게 어두워지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중에서 제가 많이 공감했던 문장입니다. 그야 누구든 남이 비난을 퍼붓거나 화를 낼 때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화를 내는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악어보다도 용보다도 더 끔찍한 동물의 본성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본성을 숨기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예컨대 소가 풀밭에서 느긋하게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꼬리로 배에 앉은 쇠등에를 탁 쳐서 죽이듯이 갑자기 무시무시한 정체를 노여움이라는 형태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언제나 머리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본성 또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저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늘 인간에 대한 공포에 떨고 전율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제 언동에 전혀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고뇌는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상자에 담아두고, 그 우울함과 긴장감을 숨기고 또 숨긴 채 그저 천진난만한 낙천가인 척 가장하면서 저는 익살스럽고 약간은 별난 아이로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웃게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인간들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삶이라는 것밖에 내가 있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몰라. 여기까지입니다.
더 딥한 내용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분의 삶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선 공감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낙천적인 성격인 척 가장하면서 남들을 재밌게 만들고 그러면서 제 실제 모습은 숨기고 그게 사실 정당하다고까지 표현할 것까진 없겠지만 그래도 편리하죠.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 진짜 모습을 가면 뒤에 숨기기 위한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걸 요즘에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같은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아무튼 이 문장을 오랜만에 발견하고 좀 반가웠습니다. 반가울 수 있다는 건 이 시절을 좀 벗어났다는 뜻이겠죠. 지금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히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완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나 이제 호불호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책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책의 작가님은 이언 맥큐언이라는 분이고요. 제목은 넛쉘입니다. 이 책은 비교적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최근이라고 해도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3, 4년 전에 읽었던 책이고 어떤 매체를 보다가 접하게 된 책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긴 말 없이 한번 바로 이번 책은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감이 오실 거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한 여자의 몸속에 거꾸로 들어있다. 참을성 있게 두 팔을 엇갈려 모으고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나는 누구 안에 들어있고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궁금해한다. 내 반투명 자루, 내 생각 풍선 안 전용 바다에서 천천히 공중제비를 하던 과거. 나를 가둔 투명한 경계에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공모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동시에 그로 인해 진동하는 은밀한 막에 가볍게 부딪히며 꿈결처럼 떠돌던 그 시절을 추억할 때면 향수에 젖어 눈이 감긴다. 태평한 어린 시절이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뒤집힌 자세로 한치의 여유 공간도 없이 두 무릎을 배에 바싹 붙이고 있으며 머리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밤낮으로 빌어먹을 벽에 귀를 붙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나는 추상에 빠져 있고 오직 추상들의 확산적 관계만이 이미 알려진 세계에 대한 환상을 만든다.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는 파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초록에 가까운 모종의 정신적 사악건을 상상한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순수하고 의리와 의무의 짐을 지고 있지 않으며 비록 비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으나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 책의 가장 첫 부분을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중략된 부분들이 있지만 딱 책을 펼친 순간부터 흡입력이 있어요. 이 화자인 태아의 시점에서 세상을 상상하고 또 그 태아가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 또 굉장히 높다는 것에도 흥미로운 지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받으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이건 아무한테나 추천드려도 될 것 같아요.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조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나이를 더 잡수시고 나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좀 충격도 덜 받을 거고. 다만 이제 성인이시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태아가 생각하는 수준이나 묘사하는 상황의 어떤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현학적이기도 하고 어떤 스릴러물다운 어떤 그야말로 스릴감도 있고 사건 사고도 굵직굵직하니 재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책들 중에 좀 뻔하긴 해도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 추리소설, 스릴러 소설들이었는데 그 중에 다빈치 코드, 천사와 악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물론 그런 류의 추리나 막 역동적인 활극은 아니지만 결코 아니지만 이거는 태아의 어떤 정적인 공간 안에서만 목격하는 일들에 대한 서술이니까 그래도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추천 드리고 보시라고 시작한 라디오는 아니긴 한데 자꾸 추천을 드리게 되네요. 좋아하는 글들이긴 한가 봅니다. 제가. 자,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작품을 한번 슬쩍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읽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읽게 되었냐? 이것도 읽은 지 얼마 안 됐네요. 한 5, 6년 됐나? 제 기준에서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남편이랑 신혼여행은 아니고 결혼 전 여행을 갔던 곳이 프라하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웨딩 사진 대신 이제 길 다니면서 그 사진작가 한 분을 섭외해서 파파라치 샷이라고 하나 좀 그분이 저희를 같이 동행을 하면서 프라하 시내를 거닐고 공원을 걷고 하는 모습을 같이 다녀주시면서 이제 파파라치 샷처럼 남겨주시는 그런 사진을 찍어주셨거든요. 그분을 섭외해서 이제 프라하 여행도 갈 겸 결혼 사진 준비도 할 겸 남편의 첫 유럽 여행이기도 할 겸 여러 가지 겸 저의 첫 동유럽 여행이기도 할 겸 해서 갔던 건데 겸 여행이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방법들 중에 하나. 관련된 어떤 영화나 책이나 만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는 거. 그러면 좀 색깔이 진해지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선택한 책이 이거랑 카프카 책이었어요. 카프카 변신 같은 책은 뚜렷하게 프라하의 풍경이 와닿진 않았고 사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읽고 거기 도착해서 숙소에서도 보고 하면서 확실히 그 프라하에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의 채도를 좀 높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프라하 여행을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갔다 와 보셨거나 그런 게 아니라도 이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조금 두껍긴 해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의 메인 주제나 스토리가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괜히 기억에 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읽었는데 곁다리로 나오는 어떤 문장 같은데 괜히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는 그 흐리고 좀 부슬부슬 비도 내렸던 9월의 프라하 풍경이 제법 잘 떠오르는 문장이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드릴게요. 눈을 뜨니 집 안에 혼자였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북쪽으로 갔다. 블타바 강을 보고 싶었다. 흐르는 물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치유되기 때문에 강가에 서서 오랫동안 물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물은 수세기 동안 흘렀고 인간의 역사는 강변에서 이루어졌다. 역사는 다음날 잊혔고 강물은 그 흐름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프라하 변두리였다. 화려한 흐라친 성과 교회를 뒤로하여 도시를 가로지르는 불타바 강은 공연을 끝낸 뒤 지쳐서 상념에 잠긴 여배우 같았다.
강물은 둑과 벽으로 가로막힌 더러운 강변 사이를 흘렀다. 뚝 뒤에는 공장과 버려진 운동장이 있었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고 우울해 보이는 강물을 한참 동안 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강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물체, 붉은 물체를 발견했다. 그렇다. 벤치였다. 프라하 공원에 무수히 널린 철제 다리 나무 벤치였다. 그것은 천천히 불타바강 중심부를 따라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다른 벤치가 따랐다. 그리고 또 다른 벤치. 테레자는 마침내 프라하 공원의 벤치가 도시를 빠져나와 물에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저게 뭐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왜 프라하 공원의 벤치가 물에 떠내려가느냐고. 그러나 사람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지나쳤다. 그들에겐 그들의 덧없는 도시 한가운데로 강물이 수세기 동안 흐르건 말건 아무 상관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한히 슬퍼졌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이별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 색깔을 거느리며 사라지는 인생에 대한 작별. 여기까지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중에 의외로 제 머릿속에 남은 문장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거와 더불어서 또 기억이 나는 문장이 있긴 한데 너무 슬퍼요. 그건 이제 강아지에 관련된 거라 읽으신 분들은 기억날 수도 있겠어요. 아몬드 같은 눈이라는 표현을 가진 부분인데 그건 참 차마 읽을 수 없어요. 너무 슬퍼서. 아무튼 이 부분은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다시 들춰봐도 그 프라하의 풍경이 너무 잘 떠오르는 그 뭔가 처연하고 단풍이라고 단순히 표현하기에는 좀 울긋불긋한 것이 채도가 상당히 낮았던 그럼에도 상당히 붐비는 관광 도시여서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그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퀭한 눈과 굉장히 특이한 작은 도시였거든요, 프라하가. 그곳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거기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 글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이 여주인공의 마음과도 연결이 되는 그래서 괜히 더 마음에 남는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읽은 몇 안 되는 책들 중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들 어떠셨나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읽으신 책이 나와서 반가우셨는지 혹은 이게 좋으셨다고? 이 책이 좋았다고? 라고 좀 의문을 품으셨는지 아니면 이건 모르는 책인데 혹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책인데 한번 읽어보고 싶어졌다 라든지 여러분, 우리 나비잠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평온과 안온과 또 새로운 세상으로의 다이빙을 위해서 찾아주신 우리 나비잠 여러분들에게 괜히 시상식 마냥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번 오늘 느끼신 점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흥미롭게 한번 재밌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가끔 땡기면 화르르륵 읽을 때가 있거든요. 혹시 압니까? 그 책들 중에 갑자기 확 땡기는 게 있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갑자기 그 댓글을 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는 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험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 살며가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영향이 있다면 내가 남들에게 주는 영향도 있기 마련이고
그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감히 이제 뭐 주최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간이 생긴 김에 한번 서로 영향력을 뿜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시는 책 제목과 작가와 또 짧은 문장까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짧게 끝날 줄만 알았던 라디오 콘텐츠가 꽤나 오랜 시간을 지나 달려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어요. 저도 미래의 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상당히 빠른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라디오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소개드리지 못한 책들도 의외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책을 주제로 또 이렇게 여러분의 반응이 좋다면 찾아와 볼 수도 있겠고 뭐 혹은 영화나 제가 참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나 이런 걸로 올 수도 있겠고 또 자주 마시는 차나 아니면은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조예가 상당히 깊지 않고 얕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 라이브를 함께 소통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오랜만에 목소리로 찾아뵐 수 있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주무시고 계신 분들 혹은 곧 주무실 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혹은 지금 아직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냐바.